안녕하세요. 영산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구자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음악과 과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악을 즐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늘 이어폰을 끼고 생활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음악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음악이 매우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예술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음악이 과학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것도 아시는 분이 적습니다. 오늘은 음악이 얼마나 과학적인 예술인지, 또 음악이 과학 발전에 끼친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리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음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리에 대해서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소리는 귀로 느껴지는 진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진동이 공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데요. 모든 진동이 다 인간에게 감지되는 것은 아니죠. 보통 사람들이 20에서 2만 헤르츠 사이에 소리의 진동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물론 개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는 공기 중에 초속 340m의 속력으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속의 경우에 온도나 습도, 풍향, 풍속 등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매질 속에 전달되고 있는가에 따라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소리의 색이나 높이, 음색은 음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음성이 소리의 색이나 높이, 음색에 따라 달라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멀리서 음악을 들을 경우에 가까이서 듣는 사람과 다른 음악을 들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보통 음악을 들을 때 여러 진동수의 그런 음악들이 소리가 들리고 또 여러 세기의 소리가 들리게 되는데요. 그것들이 다 음속이 다르게 된다고 한다면 거리에 따라서 사람들은 다른 식의 음악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소리를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음과 악음에 대해서 또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많은 자연의 소리는 소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람이 부는 소리라든지 사람의 기침 소리라든지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리라든지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음악을 이루는 그러한 소리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이것과는 다른 속성을 갖는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악기에서 나오는 그러한 소리는 규칙적인 그러한 주기를 갖는 그런 소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기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소음과 악음을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좀 더 본격적으로 우리가 악음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할까요? 악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단음이라고 하는 것과 복합음이라고 하는 것을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단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가장 단순한 형태의 파형, 여러분이 흔히 알고 계시는 사인파죠. 단순한 그런 물결 모양의 그러한 파가 단음 혹은 순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사이렌 소리 같은 걸 여러분이 상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음악의 소리는 좀 더 아름답다고 느끼시겠죠. 그것은 이제 복합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음성도 대부분 다 복합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복합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단음이 합쳐져서 좀 더 복잡한 형태의 그러한 파형을 그릴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피아노 소리를 듣는다, 첼로 소리를 듣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음색이 다르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복합음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듣는 그러한 악음은 말이죠. 악기의 소리는 그 안에 여러 종류의 단음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하나를 흔히 이제 부분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피아노의 소리라든지 바이올린의 소리라든지 하는 것이 똑같은 음 높이를 갖는다 하더라도 그 파형이 다른 것은 그 안에 구성되어 있는 단음의 배열이 다르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음악과 과학은 어떤 관련을 맺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과학의 시작을 이야기할 때 흔히 피타고라스를 이야기합니다. 기원전 6세기에 모든 것들은 수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론을 제시했던 사람이죠. 그가 이렇게 만물이 수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했을 때에는 자연 속에 내재하는 수학적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이 수학적 질서를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음악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만든 일현금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의 현을 갖고 있는 그러한 악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정한 장력으로 당겨질 때 거기에서 소리가 나오게 되는데, 그 현의 길이를 다르게 하면 이제 다른 소리가 나오게 되겠죠. 다른 높이의 소리가 나오게 되는데, 피타고라스는 이 현의 길이가 1대 2라든지 2대 3이라든지 이러한 간단한 정수비를 이룰 때 서로 조화로운 음을 낸다, 협화음을 낸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러한 협화음은 아름답게 듣고
협화음이 아닌 것은 불편하게 듣는다. 그래서 불협화음으로 듣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로부터 자연 속에 내재하는 그러한 수학적 질서를 주장을 하게 됐던 것이죠. 실제로 17세기에 메르센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수사가 현을 이용해서 철저한 실험을 통해 실제로 피타고라스의 원리를 입증을 해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17세기에 이르러서 소리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이루어지면서 악음에 대한 이해도 점점 심화되게 이르고요. 또 실제로 자연 전체에 존재하는 그런 수학적 질서에 대해서도 케플러라든지 뉴턴 같은 사람이 찾아내는 그런 구체적인 성과를 내므로써 피타고라스의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세 이후로 서양에서는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예술이라기보다는 자연을 이해하는 수학적 학문으로서 널리 가르쳐졌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사과라고 하는 그러한 교양 과목이 있었는데요. 산수, 기하, 천문, 음악을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음악은 수학적 학문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악을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음악을 구성하는 그러한 블록들에 대해서, 그죠? 벽돌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구성하는 벽돌은 바로 음들인데요. 그 음을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음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음계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음악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서양의 음계와 동양의 음계, 또 여러 문화권의 음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서양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음계를 만들었는가 하는 걸 들여다보게 되면 역시 여기에서도 최초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 피타고라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1대2의 비율이, 말하면 진동수의 비율이 1대2가 되겠는데요. 그때 이제 가장 조화로운 그러한 소리를 사람이 듣는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음이면서도 잘 어울리는 음이 바로 1대2, 이것을 우리가 흔히 옥타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으로 잘 어울리는 음이 이제 2대3의 진동수 비율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완전 오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오도의 완전성과 옥타브의 완전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피타고라스는 피타고라스 음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2대3의 비율을 계속 쌓아 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쌓아 나갔을 때요, 가장 기본이 되는 음을 C라고 했을 때 C, 8분의 9C, 64분의 81C, 3분의 4C, 2분의 3C, 16분의 27C, 128분의 243C 이런 식으로 그 진동수의 비율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흔히 보는 이 피아노의 건반을 들여다보게 되면 바로 그러한 음들의 배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이 검은 건반 두 개가 있는 왼쪽에 있는 음을 C라고 하죠. 도라고 흔히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서부터 이제 쭉 음들이 배열이 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반음 간격으로 쭉 이제 배열을 했을 때는 12개의 음이 나열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12개의 간격이 방금 보았듯이 피타고라스 음률에서는 동일한 간격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요. 그것을 다른 식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정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도출되게 된 것이 이제 순정률 혹은 순종조라고 하는 것인데요. 피타고라스 음률이 갖는 그러한 복잡한 비율들을 좀 줄이고요. 좀 더 단순한 비율을 사용해서 만든 그러한 것이 순종조가 되겠는데요. 요즘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평균율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률 방법입니다. 평균율이라고 하는 것은 1옥타브 내에 있는 음들 12개를 동일한 간격으로 나누는 것이죠. 결국 동일한 간격으로 나누기 위해서는 2의 12분의 1제곱, 즉 12루트 2라고 하는 이 비율로, 이 진동수의 비율로 계속 이제 음들을 쌓아 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듣고 있는 음악이 과연 모차르트가 들었던 음악하고 같은 음악을 듣고 있을까요? 18세기에 들렸던 그러한 음악이 오늘날 우리가 듣고 있는 음악과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악보는 같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약간 다른 음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그 이유는 기존 음고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연주되는 그 음들의 진동수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19세기에 이르러서 이런 기존 음구를 정하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나타난 게 1834년에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에서 기존 음고를 440Hz로 제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피아노에서 가운데 있는 건반을 이제 기준으로 삼는데요. 그 가운데 있는 건반의 음을 440Hz로 해서 모든 음악들을 연주하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통일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점점 음고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1859년에 다시 또 프랑스에서 435Hz를 또 기준 음고로 또 낮추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 사람들 좀 더 높은 진동수의 음을 들을 때 더 아름답다고 느끼기 때문에 또 점점 음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 악단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가수들한테 목소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따라오게 되거든요. 많은 또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되고 또 지역마다 또 다 또 음고가 달라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음고를 정하고 또 어기고 하는 그런 과정이 반복되다가 1939년에 440Hz를 이제 기준 음고로 전 세계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문화권에서는 여전히 또 다른 그러한 음고에 따라서 악기를 연주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음악과 과학의 관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그래서 음악이 자연의 수학적 질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서 옛날부터 주목을 받았고 17세기 과학혁명기에는 자연의 수학적 질서를 입증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음악과 과학의 관련성에 대하여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라이프니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악은 무의식적으로 셈하는 정신이 하는 수학적 활동이다라고요. 음악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왜 음악이 사람의 귀에 아름답게 들리는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학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음악을 즐기시는 사이에 수학적 두뇌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